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자의 목숨.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일찌감치 올 것이 왔다. 찬 겨울 칼바람에 눈발이 흩날리던 오후 2시 반경이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역 건달들의 이권으로 이어져 이합집산으로 발전하여 혼선을 거듭하던 때 당시 조합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의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리더인 조합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세라 상기된 어조로 리더의 잘못된 독재와 독식을 탓하기 시작했다. 자신들도 그와 함께 중심에 서 있었던 간부들이었음을 부인하려는 듯 책임 소재를 리더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검찰 조사로 조합 업무는 대부분 중단되었고 그렇게 분주히 움직였던 다수의 협력업체와 사람들이 북적대던 조합 사무실은 인적 드문 사막을 달리는 고속도로 한편 폐쇄된 주유소와 다름없이 을씨년스러웠다. 사업 중단은 시간이 지나며 내 신상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뇌리를 스치는 가운데 조합장 조사는 영장 실질심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 며칠 후 조합장이 구속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어느 협력업체 대표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여느 때와 달리 문을 두드리는 큰 노크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방을 열며 여직원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누가 왔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느낌이 왔다. 그 순간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와 함께 들이닥치는 검은 양복의 건장한 사내들. 내 방 가득 밝게 들어오고 있었던 서쪽 겨울 햇볕이 그들에 의해 갑자기 어둑해졌다. 대여섯 명이었다. 반장쯤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내 책상 앞으로 다가서며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보였다. 수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말했다. 반사적으로 영장을 복사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장을 내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즉시 가로챘다. 심장이 내 몸에서 어디론가 뛰쳐나가려 발버둥치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아, 네. 말문이 턱하고 막혔다. 자, 시작하지. 라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내들 중 한 젊은이가 직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구둣발로 책상에 올라선 채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모두 하는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컴퓨터와 모든 서류 그리고 집기에 일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직원들 또한 아연실색 겁에 질려 얼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무실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영문도 모르는 채 수색당해야 하는 직원들의 황당한 모습에 무너지는 내 자존심과 미안함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고 등골이 오싹해오며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들은 관련 사업명이 기재된 서류 파일과 컴퓨터를 비롯한 자료 파일 등 전부를 낱낱이 살피고 들추며 확인했다.
격리 여직원이 관리해온 법인 통장과 오래된 회계장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서류 뭉치들은 하나 둘씩 내 방에 집결됐다. 심지어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책상 위의 달력과 찢어버린 쓰레기통 안의 종이 조각들까지 목록에 포함됐다. 내 방 책상 위에 쌓인 물건과 서류에 일련 번호가 매겨졌다. 압수 목록이 작성된 것이다. 나는 회사의 물건들과 함께 마치 내가 단두대에 올려진 것과 같은 오싹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들 중 한 젊은이는 의자에 앉은 자신의 몸을 뒤로 젖히며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댔다. 이어 반장은 내게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며 금고를 눈으로 가리켰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 있던 통장과 중요 계약서, 각종 법적 공증 문서들, 현금, 낱장의 종이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은 그들의 누런 봉투에 쏟아부어졌고 봉투 겉에 번호가 매겨졌다.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 사용할 통장과 OTP 카드는 있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난감해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 의사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것이 압수수색의 전부가 아니었다. 반장은 이어 내 차량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꼼짝없이 차를 주차해놓은 노천 주차장으로 그를 안내해야 했다. 차문이 열리자 그는 조수석 앞 사물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홀더, 좌석 등받이에 있는 주머니는 물론 심지어 거울 뒷면에 이르기까지 청소하듯 확인했다. 운전대 아래까지 얼굴을 들이대 처박으면서까지 노려보기도 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밀고 의자 밑부분과 바닥의 시트도 걷어낸 후 확인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는 이내 뒷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바닥에 시트를 들추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고 그 밑바닥까지 손가락을 넣어 훑으며 낱낱이 확인했다. 그야말로 퍼펙트한 수준의 수색과 조사가 아닐 수 없었다. 소리를 잊은 육두문자가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날 노천 주차장은 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차가웠고 체감 온도가 매우 낮았다. 게다가 눈발도 흩날렸다. 지금은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수색하는 그를 보고 있노라니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고 자신의 직업에 무척이나 충실한 사람 같이 느껴졌다. 한편으로 쌀쌀한 날씨에 수색당하는 차량 앞에 덜덜 떨며 서 있는 내 신세가 초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너무도 얄미웠다. 그들에 의한 사무실과 차량의 압수수색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압수된 물건들은 검찰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플라스틱으로 된 청색 접이식 상자에 담겨 자신들이 타고 온 검은색 차량에 실렸다. 그들은 이내 자신들의 차량에 몸을 싣고 사무실에서 멀어져 갔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엔 인천으로 나들이를 갔다. 단 한숨도 이루지 못한 어젯밤이었고 불편한 마음 감출 길 없었지만 사전에 약속돼 있었던 직원들과의 나들이였다. 몽롱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지금도 내겐 그날을 여전히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힘든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후 긴장감의 연속으로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수사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지환 씨, 검찰입니다. 강압적 언사의 목소리가 내 경추를 자극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들어오세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불려간 자리에서 그들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주며 관련 협력업체 간 계약서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 각 거래은행별 법인 통장과 입출금 내역,
결제 내역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3일 후 들어올 것을 주문했다.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알몸을 드러내 보인 것과 같은 수치심을 느끼며 제출했다. 가지고 있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니 더 이상 창피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수차례 불러 담당 임원의 개인 통장과 여직원의 통장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아주 적은 100만 원 이하의 액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그 사용처가 어디인가를 매우 집요하고 강하게 추궁했다. 하루 24시간이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사관은 내게 한 가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어딘가에 송금한 2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오래전 일이라 그 출처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 금융기관을 통해 내가 보낸 돈을 수령한 곳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어느 병원이었다. 그 정황은 이러했다. 당시 조합의 일과 관련해 무언가 일을 받아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된 모친이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을 내게 말했고 이내 나는 그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수술비의 일부로 돈을 송금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정황을 조사관에게 전하자 그는 그 병원을 수소문하더니 즉시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친 이름과 다리 절단 수술 여부와 날짜 등을 확인했다. 10년을 감수한 기분이었다. 달랑 책상 한 개와 전화 그리고 서류 뭉치들밖에 없었던 조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공포감을 조성하며 매우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그들의 직업이었고 의무였다. 그 일은 나를 10년을 감수하게 했다. 회사는 올스톱되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초긴장 상태로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또다시 진동음이 들렸다. 전화 속 수사관의 목소리는 와이프와 함께 들어오라는 주문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자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집사람까지 가야 한다니. 아내에게 무엇라 할 말이 없었다. 이를 알게 된 아내가 내게 건넨 한마디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일이야 있겠어요. 나쁜 짓 한 것 없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라고 말하며 아내는 너무도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내가 왔음을 수사관에게 전하자 누군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고작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5분이 두어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고문보다 더 가혹한 2시간 30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한참이 지났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아내였다. 지금 계속 대기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는 짧은 글이었다. 3시간이 지났을 즈음 백밀러의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차분한 발걸음으로 걸어와 차문을 열었다. 집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아내가 꺼낸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3시간 동안 그들이 문서를 확인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일을 하는 동안 내내 홀로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다고 했다. 그들과 나눈 이야기 시간은 불과 3분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뇌물 공여의 문제로 조사 중에 있던 관계자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과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불러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또다시 10년을 감수한 느낌으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렇게 나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을 아내에게 구경시켜준 보기 드문 남편이 되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압수된 물건으로 인해 회사는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갑자기 긴장한 탓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이마에 땀이 솟았다. 머릿속으로 아니겠지 설마. 검찰입니다. 앞불싸. 아, 네. 젠장 조사가 끝이 없네. 또다시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우지환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가 내게 물었다. 네,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신가요? 지금 우지환 씨 댁 앞에 와 있습니다. 가택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지금 곧 집으로 와 주셔야겠습니다. 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몸이 떨리며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며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왔다. 내가 말했다. 지금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만일 늦게 오시면 사람을 불러 문을 뜯고 들어갑니다. 수색영장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에 의해 휴대폰 폴더가 닫히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휴대폰 폴더를 열어 재빨리 아내의 단축 번호를 눌렀다. 만에 하나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집에 보관해 두었던 수첩을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지금 당신 어디야? 아내가 대답했다. 밖에 나와 있어요.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검찰에서 가택 압수수색이 나왔어.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야. 뭐라고요? 집에까지?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작은 방 책꽂이 제일 위에 놓여있는 작은 수첩들을 모두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나와야 해. 할 수 있겠어?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볼게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 약 20분가량 지났을까? 아내로부터 잘 처리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 수첩들은 1년에 한 개씩 사용한 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오던 것으로 거기에는 매일매일의 일정과 중요한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30여 분이 지난 후 나는 차를 몰아 내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갔다. 검찰 공무라는 글자와 로고가 새겨진 자그마한 녹회색의 봉고 차량이 아파트 후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차로 다가가 내가 장본인임을 알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서 4명이 내려 나를 앞세웠다. 앞장선 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섬뜩함에 내 자신의 한심함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대낮이어서 단지 내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5명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내부는 적막감이 흘렀다. 그들 중 책임자로 보이는 자의 입에서 풍기는 니코틴 냄새가 심히 역겨웠다. 갑자기 지푸라기라도 잡아 이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짧게 스쳤다. 어리석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코앞에 닥친 가택 수사를 모면하거나 그들에게 집안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당장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추기를 나도 모르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바보 같았지만 그것은 일견 나약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낸 웃지 못할 착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실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하고 간절히 원했다.
이는 분명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앞과 뒤를 가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12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매우 빠르게 느껴졌다. 훗날 실제 시간을 재어보았다. 무려 42초가 걸렸다. 당시엔 시간이 무려 14배나 더욱 빠르게 느껴졌던 것이다. 모두 처음이었다.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 감출 길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무던히도 태연하게 보이고 싶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베란다 시원한 곳에 두었던 배즙이 담긴 비닐팩을 가져와 가위로 잘라 컵에 나누어 따르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권했다.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우리 집 가택 압수수색이 내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집 안방에는 내 서재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사업과 관련한 서류는 집에 가져오지 않았던 터라 그리 부담은 없었다. 그들은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법한 화장대나 각종 집기들이 들어있는 TV 주위에 서랍장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에 드레스실 옷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통장들을 찾아 들추며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다. 누군가 나를 불렀다. 눈으로 통장을 가리키며 돈을 보낸 흔적에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어떤 관계지요? 꼬치꼬치 묻기도 했다. 보고 있자니 그들은 무언가 뒤지는데 일가견이 있어 보였다. 기네스북에 오른 선수들처럼 통장과 장부 등을 잘도 찾아냈고 무언가 감출 수 있을 곳만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철저히 수색했다. 아이들 방을 보자고 했다. 책꽂이에 빼곡히 꽂힌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노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이곳은 아이들의 방이니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 2개의 방에서 몇 권의 책과 노트를 꺼내 들더니 휘리릭 하고 넘겨보았고 책상 서랍을 모두 열어보며 눈여겨 살폈다. 올스톱되었던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 5개월이 지나서였다. 사무실 압수수색과 가택수사,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가 조사에 응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긴장의 연속이었던 날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져간 컴퓨터를 비롯해 서류철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용기 내 전화했다. 가져간 물건들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와서 가져가세요. 모두 끝이 났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 없음의 주장에 앞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모하는 일은 단 한치의 법적 위배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국가는 귀에 방울을 매달거나 코에 방울을 매단다는 식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더라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함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이현령 비현령이 가진 의미를 잘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축설계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 달려온 지 어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중 절반은 엔지니어링 설계를 했으며 또 다른 절반은 일반 설계를 해왔다. 설계란 자고로 공사를 통해 건축물의 완성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건축, 구조, 설비, 소방, 기계, 조경, 주차 등 부문별 모든 것을 적법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바로 새하얀 종이 위에 말이다. 나는 평생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며 설계를 해왔다. 그 설계의 절반은 기업을 대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을 대상으로 했다. 무지에서 시작된 민간의 일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음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밝은 것 같은 어둠을 진정 밝게 하기 위한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은 내게 설계자의 목숨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가장 적법하고 안전한 곳은 바로 천당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